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 볼까요, 김은지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 이야기인데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없죠. 저는. 예,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을 중심으로 파면 논의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책임 정치라는 키워드로서 김만권 박사님이 좀 풀어주실 거고요. 그 책임 정치에 있어서의 지금 국면에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아무래도 주무부처 국민의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 책임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이 여러 설화를 일으켰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책임 정치란 말을 참 흔히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좀 정리 좀 해주죠, 김만권 박사께서. 뭐 실제 이제 저희들이 너무 흔히 알고 있는 제도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는데요. 근데 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전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나라랑 미국 정도를 빼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고요. 그리고 뭐 의원 집정제라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의원 내각제로 돌아가는 게 기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의원 집정제.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모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되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여당의 어떤 수장이 총리를 맡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 그 총리의 입장에 있던 이제 그 여당의 수장이 의회를 해산하면서까지 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여당이 내각을 구성했는데 그 내각이 실패했다면 이 내각이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다시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의원 내각제는 아주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키워드는 제가 볼 때 불신임이라고 하는 세 글자인데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각이 어떤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가 그러니까 불신임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각이 뭐 불신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지지율이 낮거나 때로는 그렇게 이제 지지율 자체가 너무 낮았을 때 총리의 지지율 자체가 너무 낮아졌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일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어떤 국가적 참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각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의회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고요. 최근에 영국 사례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심지어 재무부 장관이 처음에 사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총리까지 그렇죠. 하나씩 물러나면서 다 사퇴를 했던 경우죠.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그런데 반대쪽으로 이제 대통령제로 넘어오면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요. 근데 미국이 사실상 대통령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계속 제가 방송에서 그 정치는 팀킴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국내 정치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의회가 일단 재정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각을 임명하고 나면 내각에 대통령이 지울 수 있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뭐밖에 없느냐 서면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적으로는 주정부에서 또 다 가압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각 회의에 대통령 자체가 의존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각을 별로 신뢰하지를 않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각을 거의 뭐 신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임명해놓고도.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그 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 내각 회의를 6번밖에 안 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요? 예. 내각 회의 우리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것들. 예. 6번밖에 안 했다고 할 정도로 내각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정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모든 정치가들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인데요. 이게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권력 중심들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 갑자기 은행가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하도록 할 수가 없고 스위치를 켜면 의회가 갑자기 협조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선의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히 듣고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뭐냐, 대통령 비서관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이 정책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각자 야당의 의원이건 여당의 의원이건 하나하나 의원들을 만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대통령 자체가 어떤 자기 정책을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회와 대통령이 계속 직접적으로 협력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정말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고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에 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 대통령에 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두 개밖에 없는데 내각 같은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각각의 공무원들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행해지고 그리고 내각 해임 건의안은 정말 말 그대로 건의안이라 대통령이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최근에 봤죠. 그렇죠. 예. 저희가 외교부 장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원래 이게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이 체제의 시스템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원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그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부모들이 이걸 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통령을 원래 3명을 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수반을 3명을 두려고 했는데 논의 끝에 그러면 행정 수반이 3명이 되면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1명으로만 정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그 왕정 시스템과 비슷한 1명을 두는 걸 회피하고자 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1명으로 두게 된 게 뭐냐라고 하면 행정의 책임의 끝에는 항상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언제나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어떤 업무를 임명한 그 담당자들, 장관들, 내각들을 결국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책임을 묻는 게 의원 내각제에서 훨씬 더 경직되어 있는 구조가 대통령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당히 거죠. 어렵죠. 그래서 다만 근데 궁극적으로 책임의 주체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행위는 뭐냐?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임명한 장관을 경질하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있는 책임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파면하는 것, 예, 경질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한번 이 워딩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무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다. 현명하신 분이니까 사태 수습하고 진상규명 후에 본인에 대한 거취에 대해 말씀하지 않겠냐. 장관은 정치적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 행정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라면 자진 사퇴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이자 당권 도전하겠다고 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장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거든요. 여당에서도 계속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정확히는 대통령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전반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좀 죽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의 정리에 따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책임을 어떤 그 지우는 정상적인 어떤 그 경로를 밟는 요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안 받아들일 게 거의 100% 확실하다. 뭐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고요. 뭐 100% 확실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이니까 어차피 24시간 안에 판명 나요. 뭐 시한이 오늘이니까. 야당에서 이제 오늘까지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뭐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의 어떤 파면을 망설이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더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버티는 게 좀 이해가 더 안 갑니다.
명확하게 내가 이 사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정말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무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질 구체적 책임은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세월호 참사가 좀 대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었던 우리 사회 2014년에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사퇴 의사를 곧바로 밝혔다 이렇게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아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하자 136일 동안 팽목항을 지키면서 유족들에게 사실 처음에는 유족들한테 굉장히 거센 항의도 받고 고성이 오가면서 원망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유족들과 라포를 쌓고 의미 있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자 나중에 울보 장관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요. 나중에는 이제 8개월 후에 사표가 수리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만권 박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이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먼저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처럼 정쟁으로까지 안 가는 상황일 텐데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수많은 설화를 일으키면서 사실 지난주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상처였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지금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책임 정책 차원에서 볼 때 가장 1순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민 장관이다. 네, 저는 두 분의 지금 진단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좀만 더 들어갑시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1순위 후보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책임자가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명이 넘게 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사 발생 다음부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인재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사실관계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몇 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참사냐 아니냐라는 이제 정부의 표기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질문을 하자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퇴 표명 여론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저는 정말 이거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폼이라는 말과 대치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소위 거짓말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자기네들 사이에서 동의를 한다면 모일 수 있게 공간을 주고 정보를 줘서 그 안에서 자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좀 논의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11월 16일에 민병덕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여러 차례 추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왜 없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좀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아니 이건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인 게 참사 직후에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들이 1:1 매칭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 매칭해서 지원을 하려면 유족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단 확보를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네, 얘기가? 뿐만 아니라 증거가 서류로 나왔거든요. 이제 서울시가 행안부에다가 제출했던 자료가 이름과 연락처 다 쓰여 있다라고 참사 이틀 후부터 확보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나오자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 반박 자료라고 해서 설명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따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 이야기는 장관님이 국회에서 그 말씀하실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일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무상 착오이지 장관이 위증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은지 기자가 정리해서 몇 개를 나열해 준 거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은지 기자가 쭉 나열한 것은 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사고 후에 대처 태도에 대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더블로 곱빼기로 좀 성립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 이 발언이고요. 발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는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더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족들이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가 이번 금방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상당히 사실 이렇게 우리 JB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아니 참사 직후에 1:1 매칭으로 유가족들을 보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명단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런 명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1 매칭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이건 헛소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어떤 그 국회에서 어떤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위증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장관이 몰랐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장관 자체가 그럼 1:1 매칭이 뭐니 온갖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라는 뜻으로밖에 또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사고 이후에 어떤 그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증거다라고밖에 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어떤 공무원이 재량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지만 정치적 책임의 남발은 결국은 행정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그래요. 여권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어떤 발상과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이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애초에 장관을 하지 말고 다른 자리를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충분히 지금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고 그 어떤 것들을 재발하기 위한 것들이 있겠지만요. 참사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재난을 겪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다면 그럼 우리는 다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좀 말문이 막히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정적 책임이자 그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참 그런 말들이 무슨 된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봤었는데요.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이 MBC 기자와의 대통령실과의 충돌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퇴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은 사퇴하는 거 안 말리고 그대로 냅두고 있으면서 이게 그 장관이 그 어떤 그런 사회적 참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들은 대통령이 감싸고 이렇게 모든 여당이 감싸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모순적인 행동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건 역설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한 어떤 그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회적 참사보다 불경죄가 더 무거운 시대가 왔다.
지금 김만고 박사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의 어떤 사태 이후에 기초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명에 따르면 MBC는 악의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한 언론사잖아요. 악의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선의가 있죠.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뭡니까?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왜 도덕적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그 어떤 논리적 틀을 그러니까 12구 참사에 그 갖다 대입을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이라면 그거야말로 법적 책임이 전에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또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응? 네, 뭐 도스태핑 관련해서 그러니까 약식회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친 것이 악이다라고 하고 근데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 세계관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쳤는데 대통령님 화이팅이라고 외쳤던 기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대답을 해주고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별건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법적 책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이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주영 장관만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사 11일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후,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참사 한 달 뒤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해임했고요.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도 개각 6월 정도 그러니까 사건이 4월에 벌어졌는데 6월 개각 때 옷을 벗었습니다. 사실상 경질을 한 거죠. 굉장히 대규모의 인사쇄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와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정책 맥락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잠시 뒤에 미루기로 하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드렸던 질문으로 가면 마음껏 행정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행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펴는 게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음껏 재량껏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명제화하면. 이건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정말 말단 공무원 분들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고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바라고 그 자리에 임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영장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기소가 확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글쎄요. 국가의 책무와 국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정무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고 그리고 때로는 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갈아치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장관의 정무직 이 장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그 자리는 안정성보다는 자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해서 증명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자리에서는 정말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져주는 역할이 이 자리에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를 회피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정치가 우리가 장관이 공무원이면서도 임명직 공무원이면서도 상당한 정치인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어떤 그 부서 내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주고 방향성을 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을 일반적인 공무원들을 앉히지 않고 정치인이나 다른 쪽에서 끌어와 앉히는 이유도 뭐냐라고 하면 행정 자체는
관리이지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복지부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그걸 개선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주고 그 정책의 책임 자체를 져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기 때문에 장관들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우리가 이런 사회적 참사 앞에서 이게 망설인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정책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경찰국 신설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이 일이 빚어진 거 아니냐. 고로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그 정책 책임을 그럼 최소한 경찰의 수장한테라도 그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그 귀착점은. 근데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정책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경찰수장,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논리의 순미 일관성을 따지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지거든요. 교량이 파괴가 됐어요. 이 얘기를 종합을 하면 무슨 얘기냐. 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법적 책임은 몰라도 정적 책임은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밖에는 결론 내릴 게 없는 거잖아요. 응? 정말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대통령실 이야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주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11월 7일에 이제 참사 발생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때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대기 실장이 바로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 이런 식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후진적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전 사실 굉장히 이러한 참사 앞에서 정부 내각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할 워딩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느낌을 실제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표현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속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순방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민 장관 가기 전에도 어깨를 두드리거나 갔다 와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TF 팀장이잖아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단장인데 이게 12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정책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까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좀 밀린다라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제가 좀 의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무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적 책임, 법률가들이 법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법적 책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는 국민들의 감정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어떤 그런 것들을 촉발시켰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비교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학 연령 그 하향 조정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바로 경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그런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사가 벌어졌는데 버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흔히 이제 자동은 우상민이라고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과
있고 이 가까운 것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핵심 브랜드가 상식과 공정 아니었습니까? 이제 점점 더 선택적 공정이다, 선택적 자유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요. 더욱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봅니다. 또 그러면 공사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워낙 그 심지어 이제 이상민 장관이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굉장히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대통령 측근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 자기소개도 나 누구 안다고 쓰면 떨어집니다. 공정... 1차로 거릅니다. 그거. 예. 그 1차로 거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족은 멀리 있고 후배는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길 진짜 바랍니다. 뭐 근데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사후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어제도 나왔던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네.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일지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꺼지거리가 발견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논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안중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내는 거 없죠. 뭐. 이거밖에 더 있나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일부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여당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당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꼼짝없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아니 이게 맞나 보다라고 이제 가는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여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깝깝하네요, 그죠? 네, 월요일 아침에 고구마를 한 3개는 먹은 느낌, 그죠? 근데 안 짚을 수는 없고.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촉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 기울일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귀 기울이를 요령했다면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놔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요구한 파면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뭐 답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정치는 팀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